네, 모두 착석을 하셨으므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장윤정 선생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면서 현재 그 현두륜 선생님은 다른 학회가 있어서 발표를 마치고 미리 가셔가지고요. 안타깝게도 오늘 종합 토론에 참여를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윤정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안에 보면 이소희 선생님과 김범석 선생님에 대한 제언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걸 조금 띄워 주실래요? 장윤정 선생님 지정 토론 발표. 뒤를 보고 또 말씀을 하셔야 돼서 불편하시긴 하겠네요. 예, 좀 내려가 보시죠. 예, 더 내려가 보시죠. 네, 더 내려가 보세요. 네, 바로 그 직전 슬라이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소희 선생님 한번 보시고 아니면 뭐 장 선생님께서 간단하게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이소희 선생님께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의료인 보호와 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정부나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의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예전 메르스 사태보다는 많이 발전한 거라고는 느끼나 실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건의료 종사자가 의료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과 또 이건 보호와 책무의 관련성에 있어서 비중이 이제 책무에 저희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너무 당연시 되는 반면에 이제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도 매우 빈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제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지적이고 존중의 환경 조성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예, 제언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한 제언이시라기보다는 어쨌든 토론자로서 이제 이 부분을 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심층 연담을 했던 대상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의사 간호사만 한 건 아니고 그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행정 직원이라든지 또 병원뿐만이 아니라 보건소에 이제 주로 간호직군이죠. 공무원들, 지역사회 감염 관리하시는 분들 119 구급대원 포함해서 전반적인 보건의료 종사자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시점이 아직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다 보니까 이제 백신이 주요 이슈는 아니었고 그 어떤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개선 방안이나 지원이 필요한가를 두 가지 리서치 퀘스천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신 관련된 내용은 거기에 없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그 백신 관련해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빨리 맞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들처럼 조금 프론트라인에 있었던 분들은 우리가 약간 좀 실험 대상자가 된 듯한 그 백신 부작용이라는 이런 게 아직 충분히 되기 전에 저희가 1차적으로 최전선에서 맞는데 사실 뭐 안 맞을 수는 있겠죠. 본인이 거부하면. 그렇지만 실제 그 현장 분위기는 안 맞을 수는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뭐 좀 고령의 경우에 이제 치명적인 백신 그런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백신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있었고 그런 게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 외에도 또 산업재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 그런 게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인들 그 인터뷰했을 때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런 잘 알려지지도 않은 신종감염병 초반에 우리가 보호복 하나만 입고 사실은 그 아직 이론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그런 관련된 어떤 보험 이런 것들이 좀 가입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이지만 그렇지만은 뭐 보험이라는 게 또 음양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그 보험금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게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와 그걸 했을 때 그 나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그거로서 얻어지는 부분을 잘 따져봐서 또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낙인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워낙 이제 코로나는 길어지면서 팬데믹이 돼가지고 사실은 의료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이 걸린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친구 만났다가 걸리는 일이 나중엔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됐지만은 이 스티그마 문제는 정말 여기서도 반복돼서 나타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 그리고 근무 환경 제도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여기 델파이 조사 저희들 이제 그 컨센서스 이루기 위해서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될까요?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근무 환경이 의료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 그런 게 결국 스트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안전성은 물론이겠지만은 여기 요약돼 있는 것처럼 뭐 중환자실 능숙한 의료 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럼 중환자실 중증 병도 그 베드 확보라든지 그리고 뭐 방역 물품 지급이라든지 수당 현실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모아졌어서 이 말씀 주신 내용대로 그렇게 또 저희가 결과가 잘 나와서 동감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마이크를 들고 계신 김에 지금 저희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소희 선생님께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인터뷰 과정에서 이직 의사를 밝힌 그런 의료인이 있었던지 만약 있다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제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분들 중에 갈등이 돼서 이 업무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아마 이직을 하시거나 간호 업무에서 이제 휴직해 하셔서 이 인터뷰에는 많은 분들은 어쨌든 거의 참여를 안 하셨다고 저희는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걸 하시면서 그 코호트 격리 의료진 분들은 차마 이 상황에서 그 환자분들 굉장히 이제 서로 환자분들하고도 이제 정이 많이 드는 그런 요양병원이나 이제 만성병동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만둘 수는 없지만 요 코호트 격리가 끝나면 좀 계속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소수에서 왜냐하면 인터뷰 자체가 약간 샘플 바이어스가 있는 게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어쨌든 어려운 점이 뭐가 있고 어떤 거를 지원해 드리면 될까 이런 걸 물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직 의도를 우선적으로 밝힌 분은 없지만 아주 소수에 있어서는 그런 표현을 좀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유를 말씀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게 뭐 이제 업무가 주로-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예, 코로나가 두렵다든지.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아주 초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한 거는 2020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도 한 상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아주 초반은 아니었지만은 그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일단 지병 건강 문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본인 팔로업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좀 휴직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 육아 문제 같은 게 있어서 좀 그만두고 좀 당분간 좀 아이를 돌보는 거에 좀 전념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쉬고 계셨는데 정부에서 이제 모집을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집돼가지고 파견돼서 이제 그 확진자를 돌보는 그런 거에 투입된 분들은 반대로 쉬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또 일을 하시게 된 그런 분도 있었고 좀 다양하게 믹스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아까 또 우리 장 선생님께서 우리 김범동 선생님한테 그 파트 부분에 제언이 좀 있으셨는데 뭐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보다는 그냥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김범동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 선생님께서 좀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죠. 네. 저 이제 코로나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 자원 배분 문제에 관련된 발제를 이제 해주셨고,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코로나 환자, 비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환자 내에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한정된 의료 자원 안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요되고 있었던 게 맞고, 의료의 민낯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악을 피하는 차선의 선택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제공해야 되는 케어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앞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공공의료, 공보험 안에서, 그러니까 공공의료랑 공보험은 좀 개념이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공보험 체계 안에서의
의료의 향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앞으로는 진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뭐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원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자원 분배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 뭐 늘 어렵고 이게 하루 이틀에 정립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뭐 중환자의학회라든가 여러 학회나 외국 사례에서 이미 사실 원칙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시각적인 어떤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뭐 2년, 3년여에 걸친 좀 긴 호흡으로 사회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자원 배분의 원칙이 어떤 식으로든 확립이 되고 사회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수 의료의 체질 강화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낯이 다 드러냈는데 응급실만 하더라도 평소에도 이미 늘 과부하 상태였었습니다. 의사 한 명이서 150%의 일을 1인분의 일이 아니라 1.5인분의 일을 늘 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3인분의 일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건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뭐 응급의학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환자실 뭐 더 심하고요. 중환자실 의사 한 명당 환자 숫자 혹은 뭐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숫자 보면 우리 뭐 선진국에 비해서 2배, 3배씩 보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 같은 건 뭐 선진국에 비해서 뭐 수가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뭐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뭐 산과 뭐 강원도의 대부분에는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산과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앞으로 더 없어질 거고요. 뭐 응급 완화 의료 이번에 호스피스의 민낯이 이번에 좀 드러났는데 중환자실 뭐 산과 완화 의료 응급이요 뭐 이런 뭐 우리가 소위 필수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에 그동안 얼마나 투자를 안 했던가. 사실 이제 공공의료 그럼 사람들이 공공의료는 공짜 의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절대 아니죠. 공공의료일수록 많은 재원을 투입을 하고 리소스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었기 때문에 당연한 게 무너졌을 때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어쨌거나 필수 의료의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 중심의 문화라는 부분을 저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도 대책이 나오는 걸 보면 정부의 대응 방식은 뭐 늘 그런 겁니다. 병상이 100개 모자라다. 그럼 뭐 100병상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병상을 갑자기 만들어라. 음압병실 뭐 만들고 해라.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없어요. 병상만 덩그러니 있고 운영할 인력이 없는데 저 병상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행이 조금 지나가려 그러면은 병상 뭐 100병상 만들기로 했다가 또 흐지부지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병상은 일정 부분 비워놓을 거를 전제로 하고 비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라는 게 늘 효율성에만 압박을 받으면서 빨리빨리 뭐 이런 거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작 하드웨어는 보면서 소프트웨어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제 인력 문제가 뭐 늘 있었죠. 그게 뭐 의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것에서 뭐 다 있었던 거이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의료 수가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의사가 CT를 찍는다 그럼 15만 원을 주는데 설명을 해준다 이건 공짜예요. 그러니까 CT를 찍는데 설명은 그냥 끼워 파는 미끼 상품 같은 거죠. 짜장면을 한 그릇을 시키면은 짜장면 값은 있는데 배달료는 원래 없었거든요. 배달료 조금 부과하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거부감이 들게 되고 사실 택배 노동자분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뭐 100개, 200개씩 배달하면서 이 인건비의 부족을 양적인 노동으로 채워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의료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가 보면 결국은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문화에서 그게 당연하다고 살아왔었던 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문화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아까 이 선생님께서도 이제 의료진들이 얼마나 이제 소진이 되는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들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병원은 흑자예요. 그러니까 돈은 정부 입장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돈을 많이 줬는데 막상 의료진한테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되니까 뭐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썼다고 하고 뭐 병원도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내 월급은 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가? 저로서는 뭐 굉장히 좀 회의감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뭐 하드웨어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시한다면 뭐 제가 보기엔 답은 조금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김범선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더 먹먹해지네. 다음으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일단 우리 박형 유사님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예. 하시고, 네. 공군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은석이라고 합니다. 이희선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이제 한국보다 텔레메디슨 시장이 더 성숙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디지털 이경이나 뭐 디지털 뭐 청진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직접 환자나 보호자가 이렇게 검사를 이제 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애플 워치로 뭐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곧 있으면 뭐 디지털 소노가 있어서 이제 직접 저희가 환자에게 이제 소노를 대보게 하는 등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도 이제 텔레메디슨 시장이 성숙해지면 이제 의료 행위나 진찰 행위를 어느 정도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런 식으로 좀 위임을 해야 되는 단계로까지 이제 성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의사들이 어느 정도나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케어 모델이라고 해서 의사는 원격 진료를 하고 현장에 간호사가 파견돼서 이런 기본적인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확인해서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한 가지 도입을 한 게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디지털 이경이나 디지털 청진기를 기반으로 한 환자 직접 진료 보조 도구들 사용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한 업체들이 지금 비대면 진료를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사항들은 지금 이제 환자 직접 진료 영역이라고 하면 지금 피부과 질환들이 지금 사진으로 진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환자들이 찍은 사진은 의도를 갖고 찍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자 하는 피부의 패턴이나 뭐 이제 뭐 수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찍는 환경 뭐 노란불 위에서 찍었는지 흰 이렇게 백열등 아래서 찍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호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찍어야 된다라든지 이경은 이렇게 보이게 찍어야 됩니다라는 교육들을 한 상태에서 그게 활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진료 보조 수단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니면 반복적으로 뭐 재발하는 비염 환자라든지 뭐 만성 중이염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교육을 통해서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진료 도구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응급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시나 이런 것들 재난 상황에 있어서 이런 키트들이 배송이 돼서 원격으로 교육을 해서라도 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네, 혹시 또 플로어에서 아까 박형욱
예, 학소리사 박형욱입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장윤영 선생님이 질문했던 산재 관련해서 김범석 교수님이나 아마도 이소희 선생님께서 답변을 이제 하기 좀 애매한 영역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재 관련해서는 사실은 봉지기하고 개원이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봉지기는 원칙적으로 이제 산재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코로나 진료 중에 감염이 되면은 산재 처리를 받을 수는 있는데,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산재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망이라든지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아마 병원에서도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고, 그때는 뭐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원이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데, 개원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본인이 이제 만약에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가입을 해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산재 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 그걸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향후에 아마도 이제 그 호흡기 클리닉 같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재난이, 감염성 재난이 다시 일어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런 이제 진료 확대를 위해서 코로나 호흡기 클리닉에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좀 한시적으로나마 그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생님 아주 아마도 현장에서 경험을 해주셔서 너무도 유익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원격 진료에서도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 법률적 리스크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혹시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이건 내가 잘못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곤란했다거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진료를 받으신 분이 불만을 품고 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사용자층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20, 30대의 젊은 기저질환 없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료를 보면서 불안했던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간혹 소아나 고령 환자들에 대해서 불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80대 이상의 환자들을 보호자가 진료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보호자를 통해서 또 진료를 할 때 정확히 환자 파악이 안 될 때 불안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환자와 직접 통화를 할 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이게 전화로만 통화를 하다 보면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환자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계속 설사를 하고 기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고위험군 환자분이셨는데 당시에 보건소 업무들이 워낙에 마비가 되다 보니까 환자분의 관리가 안 돼서 약이라도 타고 싶다라고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연락을 주셨던 상황이라서,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환자분 이후에 진료를 다 중단하고 보건소랑 연락을 취해서 환자 병상 배정을 의뢰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환자는 좀 챙겨달라라고 해서, 사실 보건소랑 연락 닿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게 일단 우선순위에서 이 환자분이 우선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진료를 거의 3시간 이상 접고 보건소랑 컨택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아 같은 경우 6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대면 의료로 뭔가를 제공하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안한데, 또 보호자들도 6개월 미만은 보호자들도 이 소아를 보는데 익숙치 않기 때문에 환자의 체중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그 환자들은 거의 다 어떻게든 병원을 가셔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랑 소아가 아무래도 진료를 하는데 소아는 특히나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아 같은 경우 불안한 부분이 많았고요. 또 네. 또 뭐 여쭤보셨었죠? 네, 네. 네, 답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데 지금 온라인에서도 우리 이선 선생님께 질문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아까 발표 중에 보니까 제약회사, 그러니까 플랫폼도 일정 정도 의료에 지금 또는 진료 과정에 참여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약회사와 마찬가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접수 단계에서 한번 걸러줘야 되는 환자를 못 거른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는가 아닌가에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스위스 치즈 모델, 항상 저희가 환자 안전 사고 났을 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펑크가 난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책임을 좀 같이 나눠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접수 과정이나 그다음에 그 처방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리뷰 역할들도 조금 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이 선생님한테 있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의료 소외자나 장애인 같은 분들이 아마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정말 그들이 이런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또 소외지나 군부대 같은 경우에 비대면 약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의료 접근성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의료 소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처음에 이제 진단받았을 때 약을 받았지만 이틀 정도 약이 남았는데 제가 다시 병원에 가려면 거의 뭐 몇 시간 이상 운전해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미리 택배로 지금 받으면 약 떨어졌을 때 딱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의료 소외지 거주자분들 연락 주신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호자분들이 전화를 주셨던 경우가 좀 많은데, 환자가 이제 이동을 하려면 어쨌건 뭐 다리를 걷는 것들이 되지 않아서 사설구급차를 불러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아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한 경우가 있었고, 지적장애자 환자 보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확진 후에 이 장애인분이 마스크 쓰는 거에 잘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환자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사회적 민폐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약을 배송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실제 소외자나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라고 생각은 했고요. 대신에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20, 30대 젊은 모바일을 잘 쓰는 IT 익숙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결국은 모바일에 대한 접근성이랑 또 같이 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이 진료 장벽을 낮추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군부대나 아니면 의료 소외지나 장애인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에 아마존 케어 모델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부 스마트시티 사업하는 지자체들에서 의료 소외지에 드론으로 약 배달 사업을 뭐 기획 단계에 있다거나,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의약품 아니면 처치물품 같은 것들을 드론으로 해당 이제 필요 지역에 갖다가 떨궈주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충분히 활용을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에 지금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 지으면서 이 간호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그 원격
의료 툴들, 뭐 전자청진기나 이런 것들을 건강실 이런 것들에 배치를 해놓고 의사는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그래서 거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점 원격 의료 부스나 이런 것들이 소외 지역에 배치가 된다면 이것 역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뭐 정해진 시간은 다 지나가지고요. 혹시 플로우에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한 분이라도 계시면. 잠깐만,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더 많이 얘기하고 싶으네요. 정말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고 너무 좋은 강의들이라서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점심은 내일 먹고 점심은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좀 놀란 게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걔네들이 지금 대부분 민간 업체들이 막 40개씩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그 장바구니에 물건 담듯이 약을 골라놓으면 의사는 결제해주는 이런 식의 그런, 그리고 뭐 아까 뭐 광고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부작용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발표하시는 이 내용 자체가 그 경험이랑 오늘 발표 내용 자체를 그대로 글로 옮기시면 너무나 좋은 지금 시의적절한 논문이 될 것 같아서 저희 학회지에 꼭 내주시고요. 정리해서 딴 데 내지 마시고 거기 내실 때 의사랑 이런 것들처럼 이것도 누군가 선점하려고 할 텐데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COI가 들어가지 않는 좀 복지부나 아니면 뭐 이런, 물론 이제 정부에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잘 못 만들겠죠. 이쁘지도 않고. 그렇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업체가 참여하든지 아니면 공적으로 만들든지 그런, 아니 의사협회가 만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논의들이 꼭 담겼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소희 선생님 말씀 아까 들으면서 이제 저는 좀 다른 그 각도에서 한 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혹시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초창기에 이제 그 의료원들이 막 그 거점 병원으로 막 할 때 그때 많은 수의 내과 과장님들이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계약직이고 이런 분들이 나 당직 못 쓴다 그러고 바로 막 어느 의료원은 한꺼번에 뭐 4명 5명이 그만두고 이런 일들 사실은 많이 들었지만 공론화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의사들이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송을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중앙에서의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 좀 잠깐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R&D 연구에 어플라이해서 이제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 중간 관점에서 사실 초반에 의료인 확진자 수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중에는 그 의미가 퇴색했습니다. 병원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몇 명이나 그만뒀고 또 나중에 또 그분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됐다는 말씀 못 들었습니다. 네. 학술 이사님이 지금 입이 좀 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온라인에서도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 여쭤보지를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어떻게 질문을 하셨냐면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우선순위가 의료인에게 강제될 수는 없을 것인데 의료인의 결정에 대한 윤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고려될 윤리적 권고가 만약에 그런 어떤 지침이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나중에 가서 만든 다음에 아무도 따르지 않는 그런 지침이 된다면 윤리적으로는 그건 분명히 어떤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윤리적 임상 지침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면 의료진이 그것을 따를 거냐 또는 그것의 가치가 어떠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마지막에 우리 김범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질문으로 그냥 이것은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에 우리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제가 지금 학술지 편집위원장으로서 선생님들 이 훌륭한 발표를 옥고로 만들어 주셔서 제발 좀 투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